여자친구한테서 입냄새가 난다. 아, 헤어지고 싶다. 어떡하지? 상쾌한 내모냥 카드 고려 생활건강 올리덴탈 체크각을. 입에 사탕을 물고 사는 우리 아이 충치 때문에 걱정이다. 어떡하지? 알코올 합성 항균제 타르색소 계면 활성제 없는 건강한 각을 올리덴탈 체크각을. 30초 각을 후 유해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개념 올리덴탈 체크각을. 네이버에서 고려 생활건강을 검색하시면 올리덴탈 체크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 1688-3783, 1688-3783. 잠깐 쉬었습니다. 출퇴근 특집의 하이라이트, 출퇴근 특집을 끝내는 방송을 지금부터 30분 동안 짧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 녹음실에 잠깐 나갔다 와도 됩니까? 네. 아, 괜찮습니다. 혼자서 충분하니까. 일단 궁금했어. 출퇴근의 끝은 무엇인가? 근데 우리가 출퇴근이라고 생각하면 누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자꾸만 어떤 지구적인, 내 지역적인 측면에서 출퇴근만 생각하는 거예요. 좀 궁극적인 지구를 뛰어넘는 출퇴근은 없는가 봤더니 우주적인 출퇴근이 있더라고. 지구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태양 만지고 오던지 해야지 뭐. 그건 아예 불가능하지. 네. 조금 더 멀리서 오신 분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출근하고 퇴근한다고 했을 때 직장 동료인데 실제로 봤어요? 어디서 오는지 봤어? 온 곳만 보지. 미친 거 아니야? 사무실에 온 곳만 보지 걔가 어디서 왔는지 그런 건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왔는지 왜 몰라? 모르지. 야, 알아?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알아? 오는 과정 봤어? 너 성북구에서 왔잖아. 아, 예, 그렇습니다. 데려다 줬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까지 봤는데 사실 그게 차원의 문일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어쨌든 우리가 사무실에서 친한 사람들은 아는데 사무실에서 뭐 부장님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지 지저인일 수도 있다. 지저세계 에피소드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에피소드에 어울리는 게 오면 그때 할 거고 네네. 오늘은 지저세계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답부터 얘기하면 누가 지구에 자꾸만 출퇴근하시는가. 가시는 걸 잘 보기 힘들어요. 오시는 거는 가끔 보이는데. 그래서 그분은 흑기사 위성입니다. 흑기사 위성. 흑기사 형 저희 안 했어요, 혹시? 안 했어. 나한테 보여주기만 했구나. 아, 보여줬어요? 그때 카페에서 준비하는 모임에서 했었어요. 예전에 저희 준비 모임도 하고 그랬었는데. 더 블랙 나이트 세틀라이트. 흑기사 위성입니다. 이거는 미스테리계 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데 좀 독립적인 부분이고 이건 실제로 있는 거야. 실제로 있는데 이 흑기사 위성이 어떤 외계에서 온 거냐 아니면은 뭐 다른 거냐에 대한 논쟁이 있을 뿐 흑기사 위성에 대한 건 사실이고 네. 지금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흑기사 위성이 도대체 무엇인가? 개념. 흑기사 위성의 개념은 인간이 제작하지 않은 극궤도 위성을 얘기합니다. 발견이 됐어. 극궤도 위성. 위성을 우리가 뭐예요? 위성을 우리가 두 가지로 인공위성을 우리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용 목적에 따라서 위성을 좀 정리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어떻게 돌고 있는가 그 궤도를 기준으로 해서 위성을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용 목적에 따라서는 뭐 이런 게 있죠. 군사 위성도 있고 아니면 과학 위성, 항법 위성, 통신 위성, 기상 위성 이런 것들이 이용 목적에 따라서 구분한 겁니다. 반면에 궤도를 기준으로 하면 정지 궤도 위성, 타원 궤도 위성, 저궤도 위성, 극궤도 위성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극궤도 위성은 오늘은 이것만 중요하니까 남극과 북극을 공전 주기로 해서 돌고 있는 애야. 근데 극궤도 위성은 군사 위성이나 정보 위성에 적합해요. 왜 그럴까? 한번 극을 도는 동안 지구와 자전하니까 모든 부분을 다 훑을 그렇죠. 수 있죠.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위성이 됩니다. 그래서 흑기사 위성은 극궤도 위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빨리 다른 위성보다 빨리 날기도 하고 빨리 난다고 하기도 하구나. 빨리 공전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돌기도 하고 막 그래요. 예? 자기가 스스로 일반적인 방향의 반대로 돌고 있다라는 거죠. 언제 관측됐냐면은 19세기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떻게 관측됐는가에 대한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19세기의 기록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거는 우리가 다뤘던 인물 니콜라 테슬라가 요 얘기를 해. 간단히 보면 1899년 5월 18일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이거 우리 방송 한 적 있었거든요. 테슬라가 자기 꿈이 있었어. 전 세계 무선 통신이 가능하게 만들겠다라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들기 시작했던 게 뭐였냐면은 고전력 라디오 전파 장치를 개발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개발해가지고 이제 전리층을 이용했지. 전리층을 이용해서
장거리 무선 통신을 해야겠다 준비하고 있는데 정체불명의 신호를 수신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신호를 보니까 주기가 있고 그다음 횟수도 정해져 있고 이게 좀 인위적인 거야. 콘택트 영화 봤습니까? 네네. 그렇죠. 콘택트 영화에 보면은 그 파장을 분석해내잖아. 그래서 소수로 이루어진 것이 인위적이다. 뭐 이렇게 밝혀내는 것처럼 테슬라가 보기에 이거 어떤 지적인 생명체들이 통신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무시. 또 미친놈 또 저런다라고 생각했죠. 어차피 그때 테슬라는 사람들한테 좀 약간 미치광이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집중하진 않았어요. 근데 테슬라는 이렇게 확신했대. 요게 지적인 어떤 외부적 존재들의 통신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지구의 것이 아닌 어떤 전파를 수신했다. 테슬라가 처음으로. 그런데 이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마르코니, 굴리엘모 마르코니라고 해서 같은 동시대 사람이에요. 테슬라랑.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배웠을걸? 무선 통신을 처음으로 개발한 사람이 마르코니라고 합니다. 근데 이 얘기도 좀 집중적으로 하고 싶은데 마르코니는 약간 그 산업 스파이 같은 이미지가 있어요. 테슬라의 학생이었어. 테슬라한테 기술도 배우고 여러 가지 배웠었는데 테슬라가 하는 장거리 무선 통신에 좀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 기술을 먼저 특허를 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기에 마르코니가 최초의 무선 통신 개발자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테슬라야. 미국에서도 1900 몇 년이었죠? 1943년인가? 특허를 뒤집어가지고 마르코니가 아니라 테슬라가 먼저 무선 통신에 대한 특허권을 갖는다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어쨌든 마르코니도 이상한 전파를 수신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뭐 인공위성이나 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잊혀져요. 외계에서부터 이상한 전파가 오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20세기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은 외부에서 오는 이상한 전파가 있긴 있더라라는 거죠. 20세기 얘기를 할게요. 1953년 뉴멕시코 대학의 링컨 라파즈라는 박사가 있었는데 불가사의한 빛을 하늘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인공위성 같은 걸 보는 거야. 빛이 이렇게 막 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때가 러시아에서 첫 번째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하기 4년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이라는 게 없을 때인 거야. 그런데 인공위성 같은 거가 떠가는 것을 관측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라파즈 박사 때문에 미국에서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라파즈 박사의 기록을 토대로 해가지고 클라이드 톰보가 명왕성을 발견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조사에 착수하게 되는 거죠. 이제부터 미국의 냉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미국이랑 소련이 우주 개발 경쟁 할 때 그때 얘기를 해야 돼요. 이제 인공위성이 막 쏘아질 때 얘기를 좀 한 다음에 계속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정리하면서 가면 앞서 어떤 외부적인 신호를 주는 무엇인가가 하늘에 떠 있는 거를 사람들이 조금씩 알고 있었다라는 거야. 근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었다. 그러다가 소련이 드디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립니다. 1957년 10월 4일 소련의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북한이랑 비슷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막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그걸 좀 응용한 R7 로켓을 이용해가지고 역사상 최초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립니다. 스푸트니크 1호를 쏘아 올리게 되는 거죠. 이거 사진에 있는데 봤습니까? 어떻게 생겼냐면은 구 모양이야. 근데 안테나가 4개 정도 달려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약 60cm, 무게 83kg,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쏘아 올린 거죠. 미국이 깜놀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스푸트니크 쇼크라고 부르지. 그래서 우주 개발 경쟁을 이때부터 러시아가 이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같은 해 11월 한 달 후죠. 스푸트니크 2호가 발사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안에다가 생명체를 넣지. 라이카. 모스크바를 떠돌고 있는 개 라이카가 있었는데 훈련을 잘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로 우주 밖으로 쏘아 올렸는데 날아가는 중에 산소 공급이 중단되고 온도가 상승해서 몇 시간 만에 이제 라이카가 질식사 하시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어쨌든 미국은 깜놀한 거야. 야, 이거 장난 아닌데? 깜놀하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도 다음 해 몇 개월 안 돼요. 한 4개월 후에 부랴부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립니다. 이것이 익스플로러 1호가 돼요. 그리고 5월 12일에는 미국과 캐나다가 이제 걱정되는 거야. 지금 우리랑 똑같아. 북한에서 인공위성을 쏘았다 하지만 자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인공위성이 아니라 이거 미사일이다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위협을 느끼는 거야. 쟤네가 인공위성을 쏜 거는 사실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한 실험이고 우리를 위협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에서 북미 항공 우주 방위 사령부를 만들게 됩니다.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같은 해
미국에서는 나사도 만들게 되는 거죠. 우주 경쟁 우리도 본격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경쟁이 시작됩니다. 다시 흑기사 위성으로 돌아올게요. 지금 이제 군비 경쟁 얘기를 잠깐 해주신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흑기사랑 연관이 있습니까? 그렇지. 그래요? 이 당시가 중요해. 그래서 지금 어떤 때죠? 미국이랑 소련이랑 인공위성을 막 쏘아 올릴 때야. 냉전 시대고 그렇지. 이때 1960년대 뭐 중후반쯤 되는 것 같아요. 50년대 후반. 죄송합니다. 50년대 후반이네요. 그리고 이제 서로에 대해서 경쟁을 막 하고 있을 때인데 이제 발견이 됩니다. 2년 정도 후죠. 1, 2년 정도 후에 1960년 1월 31일 날 아까 전에 만들었던 그 북미 대공 방위 시스템에서 레이더에 이상한 위성이 잡혀요. 미국에서 확인했는데 위성이 있는 거야. 뭐야 그거 소련에서 또 몰래 우리 몰래 인공위성을 쐈나 보다 하고 조사했는데 공포에 질립니다. 미국이. 왜 그러냐면은 얘가 이상하게 돌고 있어요. 극궤도 위성이었는데 이 당시에는 극궤도 위성을 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 일단 얘가 발견했던 이 위성의 특징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극궤도를 따라 돌고 있었고 당시 소련이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었냐면은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65도 정도 궤도로 공전하고 있는 것 정도를 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속도가 얘네가 쏠 수 있는 것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빠르게 공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가 어려우냐면 인공위성이 되려면 최소한 가져야 되는 속도가 있거든요. 뭐 우주 탈출 속도 같은 게 되면 이제 지구의 궤도를 빠져나갈 수 있는 거고 어느 정도 우주 속도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인공위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 방향으로 쏘게 되면 그 지구의 자전 속도를 고스란히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지표면에서 추락하지 않고 지구를 돌 수 있게 하는 인공위성이 될 수 있는 최소 속도는 이제 제1 우주 속도라고 하는 게 7.9km/s예요. 1초에 7.9km를 돌 수 있으면 이제 지구에 떨어지지 않고 인공위성이 될 수 있는 최소의 속도거든요. 네네. 그런데 당연히 지구의 자전 방향으로 쏘게 되면 원래 돌고 있는 속도가 있으니까 내가 그 엔진을 좀 적게 사용하더라도 모터를 적게 사용하더라도 그 속도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거꾸로 쏜다라고 하면 지구의 자전 속도를 넘어서고 7.9가 되기 위해서 더 이제 힘을 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는 잘 쏘지 않는 거고 특히나 지금이야 이제 그럴 능력이 있는데 당시의 기술로는 이제 극궤도 위성이라고 하면 이제 북극과 남극을 왔다 갔다 하도록 말하자면 지구의 자전 방향의 수직으로 쏴야 되는 건데 그때 그 정도의 속도를 낼 수 있는 로켓이 없었다는 거를 말씀하고 이 싶은 당시 거죠. 그죠. 이 당시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얘들 계산을 해요. 공전 궤도랑 속도를 기준으로 계산했더니 인공위성의 무게가 대략 15톤 정도라는 거야. 근데 이 당시에 지금 쏘고 있는 게 100kg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놀란 거지. 이제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반적인 극궤도 위성의 무게가 약 500kg 정도인데 15톤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은 훨씬 더 무거운 걸 쏘아 올릴 능력이 됩니다. 그 1000톤도 쏘아 올리고 하는데 이 당시로서는 15톤이라는 건 너무 무거웠던 무게였다는 거죠. 쏴서 조립도 하고요, 요즘은. 그렇지.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요게 사람을 태운 비행체를 소련이 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대. 그런데 소련도 같이 놀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련도 극궤도 위성을 쏠 수 있는 수준이 안 됐고 미국이 이걸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미국이 이걸 해낸 건가? 라고 소련도 당시에 동일하게 놀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게 그 미국과 소련의 극비사항은 아니었고 많은 사람들이 요거를 탐사할 수 있게 돼요. 대표적으로 여러 나라의 천문학자들이 이걸 목격하고 연구의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HAM 아마추어 무선사들이 이 위성에서 방출되는 이게 그 LD라고 하더라고요. 긴 주기에서의 뭐 어떤 에코를 얘기하는데 Long Delayed Echo를 계속해서 수신하면서 이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루먼 항공사에서 이 물체의 사진을 촬영하기도 해요. 여기 사진이 있어 실제로. 근데 당시에 찍었던 사진은 되게 윤곽만 희미하게 있긴 있는데 최근에 와서 찍은 사진들을 인터넷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일부는 진실이고 일부는 거짓이다라고 얘기한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사진도 있고 수신도 많은 사람들이 했었다라는 거죠. 이후 타임지에서 단독으로 이걸 보도하면서 대중들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영국 로켓 연구 프로그램의 이름을 따와서 흑기사 위성이라고 명명하게 되는 거죠. 흑기사 위성은 약 3주 동안 감지되다가 호련히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배경인 거야. 정리하면 미국이랑 소련이랑 서로 놀라는 위성이 있었다. 극궤도를 돌고 빨리 돌고 약 15톤. 그 당시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무기였다라는 거였죠. 근데 그때까지는 그 위성을 아직 못 볼 때였죠. 있다는 간접 증거가 있고. 그럼 그게 아니 보인대.
육안으로도 보이고 사진으로도 항공 사진 촬영이 가능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당시에도? 네. 근데 실제로 이 당시에 찍었었던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루먼 항공사에서 찍은 사진은 희미하긴 해. 요즘 찍은 사진들이라고 하는 걸 지금 보니까 굉장히 선명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즘 찍은 사진을 또 설명하기도 해요. 뭐 디스커버리호의 잔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혹시 과거의 그거랑 지금 거랑 다른 건 아닐까요? 그 얘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논란이 뒤에서 나올 텐데 먼저 얘기하면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흑기사 위성이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믿는 분들이 계시고 미국이나 소련에서 이렇게 발표해. 요걸 우리가 사진을 실제로 찍었더니 이거는 흑기사 위성이 아니라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인공위성이나 비행선의 잔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 아, 흑기사 위성은 그냥 잔해였구나라고 믿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흑기사 위성이랑 이 잔해는 다른 거다라고 말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만약에 정말로 그 극궤도 위성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그 테슬라가 관측했었던 처음으로 관측은 아니죠. 테슬라가 알아냈었던 그 흑기사 위성이라는 게 있다고 이제 가정하고 우리가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있었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그 이후에 이게 흑기사 위성이다라고 하는 사진이 그거는 잔해인 거고 과거에 있었다고 얘기했던 흑기사 위성은 다른 거일 수가 있긴 하죠. 그리고 잔해라고 한다면 그게 아까 15,000kg요? 1.5톤? 15톤? 15톤. 15톤짜리 잔해가 나타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니까. 그 말이 안 되니까. 그치. 두 개가 다른 건데 그러니까 이게 왜 편을 들어주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사실이고 이제 음모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흑기사 위성이 있다는 거에 대한 사람들이 많이 믿기 시작하니까 황급히 과거의 어떤 잔해 사진을 찍고서 일부러 이제 엄프를 하는 거야. 야, 이게 흑기사 위성의 그 모습이야 라고 엄프를 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게 흑기사 위성이구나 라고 믿을 때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건 잔해였네? 라고. 지금 독실이가 한 얘기가 이제 흑기사 위성을 옹호한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흑기사 위성의 사진을 누가 올렸느냐? 항상 우리를 조작하게 만드는 나사가 올리거든. 나사가 직접 이게 흑기사 위성이다라고 올리고서 곧 자기들이 발표해. 그런데 요 사진들을 보고 우리가 추측해 보니까 잔해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열받은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이야기가 출퇴근과 과연 어떻게 연결될지 궁금한데 핵심적인 질문 빨리 얘기해 주십시오. 연결 못 시킬 것 같은데. 당황해서 지금. 아닙니다. 출근하셨잖아요. 그죠? 네. 일단 흑기사 위성께서 출근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얘기할게. 네. 타임지 얘기도 하면 재미있긴 한데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타임지에서 먼저 발표를 해요. 흑기사 위성이 발견됐다라고 발표를 하고서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한 거지. 내용은 이겁니다. 미국이 극궤도를 공전하는 미스테리한 검은 위성을 발견했다가 요지가 됩니다. 그 공식적인 타임지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언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보도가 될 정도였다. 그렇지. 이 사건이. 그리고 3주 후에 정정 기사를 냅니다. 정체가 파악되었다. 흑기사 위성은 인공위성이 아니며 외계인의 것도 아닌 것 같다. 이 검은 인공위성은 길을 잃고 우주를 떠도는 공군의 그냥 인공위성이다. 라고 국방성이 얘기해줬다. 공군의?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혹시 일종의 운석 같은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운석. 그 외계에서 돌던 커다란 뭐 그 검은색 돌덩어리가 지금 그냥 지구 궤도에 이끌리고 있는 건 아닐까. 근데 사진을 보잖아요. 네. 그럼 사진 중에서 신비한 사진이 하나 있어. 그리고 나사에서 나중에 올렸던 사진들 중에서는 쓰레기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그 사진들을 보면 좀 왜 진짜 우주선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이제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발표합니다. 1959년 8월 13일 발사되었었던 디스커버러 5호가 전원 공급 장치 오류로 인해 미션에 실패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에 본체에서 떨어져 나간 잔해가 우주를 유영하다가 북미 대공 방위 시스템에 의해서 포착된 것뿐이다 라고 타임지에서 발표를 합니다. 이 근거는 어디서 왔느냐? 북미 대공 방위 시스템에서 왔죠. 하지만 SF 작가들 그리고 UFO 연구자들 그리고 아마추어 무선 통신사들이 계속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잊혀졌어요. 뭐 정부에서 아니라는데 잊혀졌죠. 하지만 다시 알려진 계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은 던컨 루너라는 사람이에요. 던컨 루넌. 1973년 영국 행성간 협회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월간지 스페이스 플라이트에 던컨 루넌이 발표를 해. 뭐라고 발표했느냐? 흑기사 위성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번역하는 데 성공했다. 라고 발표를 하게 되고 사람들한테 이슈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니까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은 또 이상한 얘기인가 보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던컨 루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천문학자야. 그리고 저널리스트고 SF 작가인데
이 사람의 주장이 실렸던 영국 행성관 협회가 어떤 데냐면은 좀 공신력이 있는 데예요. 회장이 누구냐? 과거 회장 아서 찰스 클라크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요거를 과학 소설을 썼던 사람이고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랑 같이 작업도 하기도 했고 아이작 아시모프 그리고 로버트 하인라인과 함께 과학 소설계의 새 거물로 불리는 조금 공신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회장으로 있는 협회에서 발행하는 월간지에 주장이 실릴 정도로 또 근거가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뭐 네이처지나 뭐 이런 데 실리는 것 중에서도 아닌 게 있으니까.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 근데 이거는 팩트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팩트가 있다. 여러 어떤 권위적인 그렇죠. 뭐 아니 번역했다라고 하는 게 그 매거진에 실렸다고 해서 사실은 아닐 수 있다. 그렇지.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음모론 잡지는 아니다. 적어도 시베리안 타임즈. 그게 어떤 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보다 낫잖아. 월간조 이런 거. 알겠습니다. 던컨 루너는 두 가지 방식으로 신호를 분석합니다. 첫 번째 방식으로는 이렇게 분석을 했대. 신호 펄스의 세로축의 순서 그리고 지연 시간으로 발생되는 가로축의 순서를 분석했다라는 거죠. 결과 그걸 분석했더니 별자리 지도가 나오더래. 근데 어떤 별자리 지도냐면은 목동 자리에 있는 별자리 지도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의 별지도와 굉장히 유사하지만 좀 다르대. 그래서 이거를 좀 따져봤더니 지금으로부터 13,000년 전 지도와 일치한다더라라는 거죠. 목동 자리가 나와 있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 분석을 합니다. 신호 펄스를 실제로 이렇게 그려놓으면 그 안에 이게 점들, 어떤 지점들이 찍히게 되는데 그 점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좀 분석해봤다고 그래요. 그걸 좀 번역해본 거야. 그리고서 이 번역했던 내용이 황당합니다. 읽어볼게. 그러니까 흑기사 위성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시작 지점을 알려주는 것 같아. 우리의 고향은 목동 자리에 위치한 엡실론이다. 목동역? 예, 목동의 엡실론. 목동 자리?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엡실론 아파트. 엡실론은 지구에서 약 210광년 떨어져 있는 항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우리의 별은 쌍성이다. 우리는 항성을 기준으로 7개의 행성들 중 6번째 행성에 살고 있다. 하나의 위성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세 번째 행성은 각각 1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다. 네 번째 행성은 3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 탐사선은 지금 당신들 달의 궤도를 공전하고 있다. 우리들의 별지도를 나타내는 이 메시지에는 아르크투루스의 위치가 포함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르크투루스가 목동 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이라네? 악추러스요. 악추러스. 그거 같죠. 그거구나. 어때요? 믿을만 합니까? 뭘요? 15톤짜리 인공위성이 돌면서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거야. 우리의 고향은 목동 자리다. 그리고 우리는 몇 번째 행성입니까? 7개의 행성들 중에서 6번째 행성이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대.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이게 참일 경우 외계인이 정말로 외계의 어떤 문명체가 우리한테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위성을 보냈을 경우와 그게 사실인 경우와 그냥 음모론일 경우 둘 다를 이제 해보고 종합적으로 생각해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참이라고 생각한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게 돌고 있었어. 근데 이게 아마추어들도 접근할 수 있었어.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힐러리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외계인에 대한 정보를 이번 대통령 되면 밝히겠다. 예전에 그 남편 클린턴도 똑같은 얘기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사실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함부로 밝히기 힘든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음모론화 시키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있을 수 있는 일인 것 같아.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분명히 그렇다면 지금까지 많은 스페이스 셔틀을 쏘고 이런 식으로 우주 탐사를 하는 가운데 뭐 소련이 됐든 미국이 됐든 그 위성에 그 흑기사 위성에 접근했었을 거고 이미 거기에 접촉해갖고 비밀리에 어떤 그 정보들을 빼냈을 것 같아. 사실이라면. 그럼 그 흑기사 위성이 그런 정보를 계속 전파를 쏠 이유가 없는 거야. 이미 미국의 51구역 안에는 흑기사 위성의 정체가 다 있는 거지.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금 누구라고 하셨죠? 이분이 네. 그걸 번역했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오히려 근거가 부족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던컨 루넌. 그분이 한 번역은.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걸로 조금 얘기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분은 어떤 통이 있으신 분인지. 네. 네. 신경통이 계십니다. 신한통인가 저게? 신족통. 신족통. 네. 그
일단 이게 그 증언을 하시는 막혔어.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렇죠. 증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그분들의 신뢰성이 항상 의심스럽고 저는. 그렇지. 예. 그리고 210광년을 떨어져 있는 행성까지 와가지고 얘가 그쵸. 15톤짜리가 돌면서 네. 우리의 고향에 대해서 광고하는 거예요. 그게 그 일단 해석한다는 것 자체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해석이 되는지도 잘. 그거 안 봤어요? 컨택트. 맞다. 거기서 아주 정교하게 이제 수학을 통해서 설명하잖아요. 이진법으로 돼 있으니까 그걸 쉽게 이제 바꿀 수가 있는 건데 웃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걸 하고 있어. 생각해 보십시오.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이상한 별에다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게 누구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거야. 생각해 볼까요? 인간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1972년 혹성 탐사선 파이오니아 10호가 발사되죠. 근데 여기에 뭐가 실려 있냐면은 지구 외에 있는 지적 생명체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금속판의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이거 기억나십니까? 오른쪽에는 남자가 손을 이렇게 약간 들고 있고 여자가 있고 벌거벗고 있죠. 그리고 옆에는 여러 가지 뭐 우리의 시간관념 뭐 이런 것들 막 정리를 해놨어. 그리고 밑에 보면은 태양계 몇 번째다라는 그렇지. 게 다 돼 있어요. 그 그림으로 화살표로 해가지고 요거를 지나왔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은하계에서 태양계 위치가 대충 이렇게 기호로 써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에 위성이 몇 개가 있는데 우린 여기에 있는 애들이다 그러니까 확대해서 확대, 보여주는데 그걸 해석 안 하면 몰라 우리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니 우린 보냐 그 그림으로 돼 있으니까 딱 알 수 있는데 그걸 금속판에서 적어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그걸 쏘은 거야. 거기 수소도 있고 써 그렇죠. 있고. 1973년 파이오니아 11호가 같은 금속판을 갖고서 쏘아지게 됩니다. 77년에 보이저 1, 2호도 이번엔 다른 걸 보내요. 레코드판을 보내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를 넣어 보내는 소리, 거죠. 뭐 지구에서의 자연 소리, 자연의 소리, 인간 사진, 동물 소리, 음악, 언어를 수록해서 외계인들도 이런 걸 보면서 야 설마 누가 이걸 보내겠냐? 그렇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네.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요 레코드판 택배로 집에서 받았어. 느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왔어. 택배가 왔어. 택배 딱 닫았는데 레코드판에 들어있는데 틀어보니까 자연의 소리, 동물도 깨룩깨룩깨룩 막 소리가 나고 여러 가지 언어들이 안녕하세요, 니하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소리라고 하는 정보가 그 대기가 있고 네. 우리 같은 뇌신경 시스템인 그런 생명체들이 상호 교류하는 방식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걸 이렇게 사실이라고 근거하게 되면 이미 51구역에는 뭐가 저장돼 있냐면 그 안에 그 칩이 다 저장돼 있어. 그래?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은 그 별거 아닌 음성 신호만 지금 들은 거야. 이분은. 그럴 수 있겠구만. 저는 좀 더 심층적으로 미스터리 매니아들이 참이라면 오히려 정말 거대한 정말 많은 데이터들이 들어있는 거는 이미 미국이 가져갔고 그리고 그거를 설령 대통령이 돼도 공개하긴 힘들고 그렇지. 너무 충격적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비용을 쏟아 부어서 우리 태양계 밖으로 쏘아 올린 이 위성들을 받아본, 이 선물을 받아본 외계인들의 그 심정을 이해해줘야 될 것 같아. 근데 그 위성, 그러니까 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 위성의 목적이 외계인들에게 이건 보내는 건 아니야. 탐사선이었긴 했는데. 근데 영원히 또 돌 거거든요. 그렇죠. 보이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면 혹시나 만날 수 있으니까 그렇지. 걔한테 보내자. 혹시 그런 건 아닐까? 한 13,000년 전에 혹은 더 오래 전에 인류가 이 지구상에 발을 딛기 이전에 아주 멀리서 외부에 지적 생명체가 있는지 궁금했던 지적 생명체들이 있는 거야. 우리만 있는 것은 아닐까? 다른 애 누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가지고 몇 가지를 관측해봤더니 너무나 눈에 띄는 파란 별이 있는 거지. 쟤는 딱 보니까 생명이 살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고 있고 거기까지 갈 수는 없어. 하지만 왠지 저기에는 지적 생명체가 있을 것만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비용과 여러 가지를 들여가지고 얘네들은 우리보다 더 과학이 발전돼 있겠지. 15톤 정도 되는 탐사 위성을 쏘아 올린 것은 아닌가. 걔가 도착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인류는 발전해 온 거고. 사실 생명이 살기에 적합한 파란 별이 된 건 30억 년이 넘게 지났어요. 그렇지. 근데 그걸 해독할 수 있을 정도의 인류가 발생한 건 10,000년이고 그렇지. 해독할 수 있는 기술은 최근 거의 100년도 안 됐죠. 아주 극히 찰나의 그 종이장 한 장밖에 안 되는 그 찰나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언제부터 왔다고 봐야 되냐면 오히려 한 70년, 80년에 갑자기 지구에 도착했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게 이상해. 말도 안 돼. 원래 있었던 거야. 10,000년 전부터 계속 돌고 있었던 거야.
근데 우리가 인공위성을 쏘아보낸 지가 100년이 안 된 거지. 제가 롤을 지금 까먹고 지금 이상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외계인이 돼서 무엇인가 메시지를 적게 넣어서 쏘아보낼 때 거기엔 무엇을 넣을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 우리는 7개의 행성 중에 6번째 행성인 거고 그런 얘기를 넣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나사가 사진을 촬영합니다. 1987년 셔틀 엔더버 미션, 그 미션이 있었대. 그 당시에 지구 궤도를 선회하던 흑기사 위성이 사진으로 촬영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사에서 5장의 사진을 게재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반박이 들어오는 거죠. 사람들이 그 사진을 비난합니다. 이건 흑기사 위성이 아니다. 실제로 호주 상공에 있었던 유인 우주 셔틀일 뿐이지 이거는 나사가 일부러 알고 있으면서도 흑기사 위성인 것처럼 해서 이걸 흑기사 위성이 가짜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일부러 찍은 사진이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가 찍은 거는 실제로는 유인 우주선 머큐리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독실의 얘기처럼 아주 오래전부터 와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와서 그걸 발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한 반박도 있고 재반박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은 흑기사 위성에 대해서 한번 소개하는 거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서. 아니 근데 이게 지금도 있어요? 흑기사 위성은 15년에서 20년 주기로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한대요. 퇴근하셔야 되니까 출근했다가 퇴근했다를 반복하고 계속 있다. 관측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워낙 빨리 돌고 있기도 하고. 딱 그러니까 아름다운 원의 형태를 가진 원궤도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니까 헨리성 같은 경우에 이제 주기가 있는 것처럼 나타났다가 없어졌다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 우리의 과학기술이 너무 많이 발전돼 있어가지고 우주에 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막 관측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네. 안 그래요. 금방 사라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 그래요. 예. 찾기 쉽지 않긴 한데 그래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추적은 다 가능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얘가 그러니까 항상 가능성을 정말 외계 애들이 갖다 놓은 거다라고 한다면 관측하기 힘들도록 이 자기가 뭐 스텔스 모드가 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네. 방향을 바꿀 수도 있겠지. 잠깐 퇴근하셨다가 돌아오시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얘가 소행성들이랑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궤도를 수정을 한대. 피해 다닌대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건 뭐 확정은 아닌데 대략적으로 추측해보면 2016년에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모드군요. 그렇습니다. 아마 외계인이 있진 않을 거고. 2016년. 올해지. 올해입니다. 올해네? 나 이거 사실은 언제부터 기다리고 있었냐면은 4년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걸요? 진짜로. 이 방송을? 아니요. 흑기사 위성을? 흑기사 위성을 약 4년 전에 알았어. 근데 문제는. 근데 2016년에 온다는 거야. 그 흑기사 위성 사진 자체가, 그러니까 흑기사 위성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흑기사 위성의 사진 다 거짓말인 거야,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진짜 흑기사 위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왔는데 못 알아보는 거 못 아니야? 알아볼 수 있는 거지. 그렇군요. 그리고 그때는 예전에는 이제 15,000톤? 15톤. 15톤. 15,000kg. 15,000톤. 마징가도 아니고. 15톤이나 되는 거였었지만, 이번에 올 때는 또 좀 더 가볍게 올 수도 있으니까, 같은 모습일 것 같긴 한데, 근데 이렇게 봐야 돼요.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흑기사 위성은 실제로 뭔가 있어, 위성이. 근데 그것이 인공위성이냐, 아니면 그냥 뭐, 잔해냐, 암석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뿐인데, 이건 사실이었다는 거죠. 미국이나 소련이나 이걸 인공위성으로 확인을 했었고 서로 놀라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성이냐 인공위성이냐가 일단 첫 번째 논점이 되겠네요. 인공위성이라고 생각했어. 왜냐면 걔네들은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지. 그리고 얘기했던 건 이거였죠. 상상해보는 게 재밌는 것 같아. 한국 사람들은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를 막 싸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재미도 있는 거야. 가정하는 거죠. 가정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게 누구에 대한 반영이냐면 우리에 대한 거울처럼 반영인 것 같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 실제로 외계에 무엇인가 신호를 보내려고 하고 그 신호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소개 정도밖에 없는 거고. 걔네들도 막 순간이동해갖고 막 워프하면서 그 정도는 갈 정도는 아닌 거야. 그냥 간신히 힘들게 자기들 존재를 알리는 거를 그 우주를 관측하면서 가능성이 보이는 뭐 수십 개에다가 뿌린 것 중에 하나가 몇만 년 전에 도착한 거지. 그렇지. 그리고 얘네들은 정치적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 혹은 지금은 멸종했을 가능성도 높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정권이 바뀌어서 그쪽 나사 예산이 반토막 났다거나. 그럴 수도 있고. 우리도 순식간에 반토막 났잖아요. 그리고 그런 얘기 하잖아. 외계인이 왜 우리를 찾아오지 않는가? 왜냐면은 문명이 발전할수록 외부 세계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줄 알았는데 실제로 내면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야. 오큘러스 리프트하고 게임하고 내면에서 흥미를 느끼지 비용이 거기에 들어가지 내 외부에 높아졌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외계인이 실제로 존재해도 우리를 찾지 않을 거야. 쓰레기 오는데 뭘
받았어. 외계에서 왔는데 받았어. 그랬더니 이상한 소포야. 어떤 금속 레코드 있고. 그럼 우리 무슨 관심이 있겠는가? 굉장히 지극히 현실적으로 돌아가서 그래 거기 외계인 있다고 치자. 하지만 우리와는 사실 상관이 없다. 소통하기도 힘들고. 그렇죠.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리고 걔네들한테는 외계인이 안 신기할 수도 있어. 외계인들이 워낙 많이 있는 거야. 그런데 마치 우리가 보낸 게 뭐처럼 느껴질 수 있냐면은 그 찌라시 같은 걸로 볼 수 있다는 거지. 삐라 같이. 우리가 살고 있어. 뭐야 이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알고 있어. 그래 당연히 있겠지. 이 촌놈들아 생각할 수도 있겠다. 간단하게 30초 정도 자기 얘기한 다음에 오늘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일단 그 인공위성이 나오길래 인공위성을 타고 이제 출퇴근을 할 수 있나?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출퇴근 하시는 인공위성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출퇴근하는 동료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잠깐만. 그렇게 15년에서 20년에 한 번 볼까 말까요? 그렇잖아요.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여기서 뭔가 어떤 그 UFO나 이런 게 날라온다 이런 음모론은 없습니까? 이거 자체 어떤 비행체고 조정되고 있는 거다. 사실 이제 중간에 한 명 인물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시간 되면 빼가지고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흑기사 위성이 지구에서 착륙해서 뭐 연료 공급을 받고 있다가 다시 올라간다거나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없고 고든 쿠퍼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걸 육안으로 본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또 그런 분이 계십니까? 이 고든 쿠퍼는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야. 그분도 신경통을 앓고 계시는 그런 건 아닌데 고든 쿠퍼 얘기는 뭐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계속 검색을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이게 진짜 사진이 막 돌아다니네요. 되게 많이. 이건 나사에서 올린 거예요. 나사에서 공개를 했다? 그러니까 흑기사 위성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게 뭔지 몰라. 하지만 존재한다는 거는 그건 일반적인 사실인 건데 우리가 이걸 처음 한 거예요. 이번에. 근데 일반적인 사실이야. 근데 그것의 정체가 무엇이냐. 쓰레기냐 아니면 외계에서 왔느냐에 대한 논쟁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나사에 대한 신뢰도가 별로 없으니까 이 사진도 의심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기에 맞춰서 생각을 해볼 때 예전이랑 다르게 그래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을 수 있다면 이렇게 했겠지라고 했을 때 정합적으로 이제 논리적으로 맞아 들어가는 건 있어요. 근데 걔네들도 지금 이 시기에 우리랑 조우하기는 참 쉽지 않은 거야. 그 실체를 드러내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계산해 놓은 드레이크 방정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외계인과 직접 조우할 가능성을 얘기할 때. 그래서 그거보다 우리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 우리가 지금 온 힘을 기울여서 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는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그 인공지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외계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랑 큰 상관이 없어, 당장은. 그래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걔네들이 침공할 걸 어떻게 대비해. 그거보다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더 필요하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저 되게 흥미로웠어요. 들으면서. 그래요. 다음에 그 우주 특집 할 때 한번 인공위성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다뤄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독실이가 해주는 인공위성 이야기 기대하겠습니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김도희는? 이건 뭐 출퇴근하는데 15년에서 20년 걸린다고 하면 이거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거 어떤 한 직장을 자기가 어렵게 들어갔는데 15년에 한 번씩 와요, 힘들게. 그렇죠. 바꿔 말하면 퇴근할 때도 15년이 걸리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뭐 어디로 그렇죠. 돌아갈 수도 거꾸로 있고. 생각하셔야죠. 그 인공위성 안이 그 사람 직장인 거지, 그 사람은. 네. 그렇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지구에 내려오시거나 이럴 때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분은 거기 타서 계속 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출퇴근하면서. 네. 이거는 뭐 개인이 소유하기도 너무 어렵고 비용은 말도 할 거 없이 천문학적인데다가 그리고 속도 자체도 그렇게 빠르지 않은 것 같아요. 존나 빨라요. 빨라요? 빨라. 그래요? 이거 어떻게 관측합니까, 근데? 올해 나온다면서요, 이거. 독실이 그 망원경 좀 빌려주십시오. 아마추어 천문학자들이 할 겁니다. 이거 무서워. 모든 에피소드가 연결돼 있어.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그 새로운 해성 같은 거 발견하는 거는 그 쩌는 망원경이 이미 있잖아요. 허블 망원경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그 천문대에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가지고 있는 망원경으로 발견할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밤하늘을 들여다보고 있는 많은 아마추어 천문학자들이 있고 그분들이 발견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럼 이제 흑기사 위성도 어떻게 보면 나사도 빨리 오면 그걸 딱 캐치해갖고 자기네가 정보를 빼내려고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을 거야. 그런데 사실 아마추어 천문학자들이 먼저 발견할 가능성도 높겠죠. 그렇군요. 어쨌든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주적인 출퇴근. 도대체 지구로 출근하시는 분은 어떤 모습이실까? 그거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 흑기사 위성의 출근과 퇴근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봤고 이거는 뭐 타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주에서부터 출근하시는 분도 계시다. 라는 걸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으면 좋겠다. 수만 년 동안 감시하고 계시는. 그렇죠. 무슨 일 하신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미국에서 스페이스 셔틀을 많이 쏠 때 프로젝트들이 뭐였는지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거 되게 많아요. 군사적인 이유로 쏘아 올린 위성들도 정확히 무슨 위성인지 안 밝힌 거 되게 많거든요. 그렇지. 당연히 스파이 위성 같은 거 쏠 때는 그런 걸 안 밝힐 거라고요. 그러면 뭐 재미있는 상상인데 정말로 위성의 궤도가 정확하게 알고만 있으면 우리가 조우하는 기술이 지금은 돼요. 직접 도킹도 가능할 거고. 그게 쉽지 않을 거잖아요. 쉽지 않지만 이제는 가능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뭐 정부기관이 모든 걸 밝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다못해 그게 인공생 그 외계인이 보낸 건 아니더라도 도킹을 계획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재밌는 것 같아요.